오후 세션 저희 인도협력 연구실 리서치 페스티벌 연구과제 대국민 성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식구들은 뭐 인도협력실 늘 듣는 거니까 실 이름은 익숙한데요.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은 인도협력실이 뭐 하는지 잘 낯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소개 좀 먼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파키스탄 옆에 있는 인도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인도주의 할 때 그 인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도와 관련된 거, 북한 인권, 또 탈북자, 해외 노동자, 또 그런 것들, 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 포로 그런 문제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협력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남북 교류, 그 중에 사회문화 교류를 저희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 교류도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이제 관광, 체육, 지자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북 지원, 북한 개발 협력, 북한 재난 이런 것들도 조금씩 힘이 닿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오후에 할 과제들도 보면요, 주제가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 걸쳐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 방식은 아까 좀 전에 했던 거하고 동일하게요. 먼저 두 분의 발표를 먼저 듣고 그다음에 자리를 좀 마련한 다음에 토론을 진행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세 개의 과제가 발표가 있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 가치 적응 실태 연구, 이는 이제 연구 책임자가 김수경 박사님이신데 오늘 부득이하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시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 수준, 이제 김석진 박사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남북한 인도 협력 방향과 과제, 인도 개발 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요건 이따가 홍석훈 박사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인도 지원, 또 인도 협력과 개발 평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연계를 할 것인가 하는 게 주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연구 책임자이신 김석진 박사님과 홍석훈 박사님께서 각각 10분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 경제와 남북 경협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김석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 수준입니다. 북한의 생활 수준에 대해서는 흔히 언론에서 듣게 되는 이야기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북한이 굉장히 가난하고 아주 가난하고 또 굶주리는 사람이 많다 이런 뉴스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편에서는 북한도 이제 상당히 잘 살게 됐다라는 뉴스들도 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더 진실에 가까운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 북한이 가난하다든가 잘 산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다 주관적인 표현이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가난하냐, 얼마나 잘 사냐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국제 비교를 통해서 보면은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해 볼 때 북한의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를 해보면 북한의 상대적 위치가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 상대적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 북한의 생활 수준에서 좀 더 객관적인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소득 수준이나 생활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왔냐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해왔죠. 그래서 유엔에 보고되어 있는 북한의 1인당 GDP 또 CIA가 평가하는 북한의 1인당 GDP 수준을 보면은 그 세계 200여 개 나라 중에서 제일 가난한 10여 개 나라하고 북한이 비슷한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FAO가 추정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총 인구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영양 부족 상태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평가인데 이런 일반적인 평가를 뒷받침해주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 정보 같은 것은 아주 부족합니다. 이런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인지 자체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데이터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식량 사정에 대한 데이터를 보시면요. 국제사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두 가지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FAO 추정치인데 FAO 추정치를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이열이죠. 그 총 인구 중에서 영양 부족 인구의 비율인데 이게 지난 한 15년 동안 보면은 장기적으로 상승한 걸로 돼 있어요. 전에 한 30%돼 있다가
최근에는 거의 50%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간 걸로 돼 있죠. 이 FAO 추정치가 맞다면 북한의 식량 사정은 계속 악화됐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또 다른 데이터가 있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세 열의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 국제기구들 유니세프라든지 WFP 같은 기구들이 후원을 해서 북한 통계 당국이 북한 내에서 전국적인 가계 조사를 해서 얻어진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는 그 5세 이하 어린이의 영양 상태를 측정한 건데 이거는 그 어린이들의 신장과 체중을 실측해서 얻어진 그런 자료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북한의 5세 이하 어린이 중에서 영양 부족 상태에 있는 어린이들의 비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본 FAO 추정치와 이 영유아 영양 상태 추정치 간에 보여주는 그 추세가 정반대거든요. 이 정반대 이 두 개의 데이터 다 오를 수는 없는 것이고 한쪽은 틀린 데이터가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FAO 추정치가 잘못된 데이터고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데이터고 이 북한 내에서 실시한 전국적인 가계 조사에서 얻어진 이 오른쪽 데이터가 더 현실적인 믿을 만한 추정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북한의 생활 수준이 어떤가를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한데요. 조금 전에 본 거는 이제 영양 상태에 대한 거였는데 생활 수준은 훨씬 더 범위가 넓은 이야기니까 좀 더 다른 자료를 구해보고 싶은데 다행히 2017년에 유니세프가 후원을 해서 북한 통계 당국이 전국적인 가계 조사를 실시하면서 가계 재산에 대한 그리고 주거 환경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이 가계 재산은 그 각 가게가 가지고 있는 각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 같은 그런 내구 소비재하고 그다음에 주거 환경은 화장실이라든지 상수도 시설이라든지 방해수, 주택 바닥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또 이런 자료들을 쭉 모아 보면은 북한의 생활 수준이 어떤 정도인가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런 자료들은 북한에 대해서만 조사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다 조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 가능한 데이터여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북한과 다른 개발도상국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들은 종류가 많으니까요. 보통 국제사회에서 이 가계 재산과 주거 환경에 대해서 쓰는 데이터가 열 몇 가지가 되는데 이 데이터들을 알아보기 쉽게 하나의 숫자로 요약하는 방법론을 네덜란드의 글로벌 데이터 랩이라는 연구소에서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수를 국제 재산 지수라고 부르는데 이 방법론에 따라서 그 글로벌 데이터 랩 연구자들이 세계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이 지수를 다 계산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지수는 그 전국 평균 지수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별 지수도 있고 계층별 지수도 있고요. 또 이 재산 지수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데이터도 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서 이게 이 글로벌 데이터 랩에서 그 엑셀 파일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하고 북한의 2017년에 조사된 데이터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2017년 북한 조사에서 나온 북한의 가계재산 현황을 요약을 해놓은 건데요. 이걸 보시면 이제 북한의 전체 가구 중에서 해당 자산을 가진 가구의 비율인데 지금 라디오나 텔레비전, 전기밥솥, CD 플레이어, 자전거 이런 것들은 보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오토바이 같은 거는 훨씬 보유율이 낮은 편이죠. 근데 아무튼 이 전체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흔히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인상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보입니다. 북한이 아주 가난한 나라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은 보유율이 제법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데이터가 믿을 만한 데이터인지 이게 이제 이 조사 자체가 국제기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국제기구의 후원을 받았지만 북한 통계 당국이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 통계 당국이 과연 제대로 조사를 했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게 믿을 만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내구 소비재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 같은 거는 검증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북한의 가전제품들은요 북한 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중 무역 통계를 자세히 보면 북한이 중국에서 가전제품을 얼마만큼 수입했는지 다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찾아보면은 이제 제품별로 찾아봤는데 텔레비전, 그다음에 냉장고, 냉동고, PC 그리고 휴대폰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요, 이 방금 그래프 보신 데서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2000년대 중후반 이후에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
수입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북한 가정에 가전제품이 별로 없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고,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 북한 가정의 가전제품 보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갔을 거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실제 탈북민 설문조사에서도 결과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데이터들을 쭉 모아가지고 북한에 이제까지 수입된 대수하고 북한의 가구 수를 비교해 보면, 아까 앞에서 소개했던 이 2017년 조사에 나왔던 이 가전제품의 보유율이 상당히 현실적인 숫자다, 믿을 만한 숫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욱이 이 실제 북한에 수입된 품목들 중에서는 수입 통계에 기록되지 않고 밀수입된 품목, 그 가전제품도 꽤 많거든요.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 2017년 조사의 데이터가 믿을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데이터가 전기 이용률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전기 이용률은 24시간 내내 전기가 잘 공급된다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개발도상국이 많지가 않거든요.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흔히 하루에 몇 시간밖에 전기를 못 쓴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다른 개발도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전기 이용률은 기본적인 전기 에너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전기 에너지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나온 데이터인데, 이 북한의 전기 이용률에 대해서는 그 정확한 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는데, 이 국제 기구에서 추정하는 두 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하나는 국제 에너지 기구의 데이터고 또 하나는 세계은행의 추정치인데, 국제 에너지 기구는 지난 10여 년 사이에 북한의 전기 이용률이 올라가지 못했다, 아주 낮은 수준에서 정체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은행 추정치에서는 한 10여 년 사이에 좀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두 개 추정치 중에서 세계은행 추정치가 더 현실적인 추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또 수입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 북한이 중국에서 발전 장비를 상당히 많이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동안에 발전량, 전력 공급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세계은행 추정치처럼 전기 이용률이 올라갔다라고 가정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중요한 데이터들이 주거 환경에 대한 자료들인데요. 우선 화장실 시설을 보시면, 이거는요, 북한의 가정의 화장실 시설에 대한 거는 2017년에만 조사된 게 아니고 그 전에 여러 번 조사가 됐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009년 조사 자료인데, 이 과거의 조사 자료들을 보면은 북한의 화장실 시설이 굉장히 좋은 걸로 돼 있었어요. 수세식 화장실 비율이 높고, 그 외에도 상당히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잘 사는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중상위 개도국 수준이었던 걸로 조사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2017년 조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2017년 조사를 보면은 북한의 화장실 시설이 그전 조사 결과도 훨씬 나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세식 화장실 비율도 훨씬 낮고, 특히 농촌 경우에는 화장실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걸로 쭉 돼 있는데,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인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이걸 봐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나온 데이터를 그대로 뭐든지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2009년 조사에는 뭔가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2017년 조사가 더 잘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차이가 생긴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그 이전의 조사에서는요, 그 설문을 할 때 카테고리를 아주 단순하게 해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2017년 조사할 때는 아주 세분해서 자세하게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2017년 조사에서 훨씬 현실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전의 조사에서는 응답 오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옛날 조사에서는 북한의 상수도 시설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돼 있었는데, 2017년 조사에서는 그거보다는 훨씬 나쁜 걸로 나왔어요. 이것도 2017년 조사가 훨씬 더 믿을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 조사보다는 더 믿을 만하긴 하지만, 지금 이 결과도요, 다른 개발도상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좀 너무 좋은 편이거든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이것보다 나쁜 경우가 많아서 제가 생각할 땐 이것도 약간 과대평가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들을 쭉 모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제재산지수라는 방법론에 따라서 지수를 계산해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의 숫자로 딱 요약을 해보면, 북한의 재산지수가 지금 빨간색 막대 그래프 저 정도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개발도상국의 재산지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북한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 최빈국들보다는 훨씬 재산지수가 높고, 중하위 개도국,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로우어 미들 인컴 컨트리, 중하위 개발도상국의 중간 수준에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북한의 가계재산
그 주거 환경 데이터가 약간 과대평가된 거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은 2017년 데이터고요. 여기 나오는 개도국도는 2015년 데이터여서 북한이 약간 더 상대적 위치가 과대평가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낮은 쪽으로 이동시켜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봐도 중하위 개도국의 좀 하위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최빈국들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까지의 평가와 많이 달라지는 거죠.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평가는 북한이 최빈국이다라고 봤던 건데, 이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최빈국은 아니고 중하위 개도국 중에서 하위권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걸 보시고 싶으시면 그 원래 이 재산 지수를 추정하는 데 사용된 기초 자료들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요. 이 기초 자료들을 쭉 그 아프리카 최빈국들부터 해서 좀 상당히 잘 사는 중상위 개도국까지 이렇게 쭉 비교를 해서 데이터를 자세히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북한이 아프리카 최빈국들보다는 그 가계 재산이나 주거 환경 수준이 한결 좋은 편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게 2017년 조사에서는 여기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평양하고 지방 각 도별로 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쉽게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평양의 재산 지수가 제일 높게 나왔고 각 지방과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왔죠. 그래서 평양과 지방 간의 격차가 크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지역 간 불평등 또는 이게 지금 계층 간에도 그 불평등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불평등은 북한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이 아니고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것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다 지수가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X축은 전국 평균 지수이고요, Y축은 가장 잘 사는 지역의 재산 지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45도 선보다 다 점들이 위에 있잖아요. 이거는 전국 평균보다 가장 잘 사는 지역 재산 지수가 당연히 더 높다라는 얘기고, 이 45도 선에서 거리가 멀수록 훨씬 더 위에 있을수록 불평등이 크다라는 뜻이 되는데, 북한의 위치를 보시면 특별히 불평등이 심한 나라까지는 아니고 그냥 평범한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북한보다 훨씬 더 불평등한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저 위에 이제 나라 이름 써 있는 것들인데, 아프리카 최빈국이나 또는 아시아에서도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은 북한보다 더 불평등이 심한 걸로 나타나죠. 결론을 내려보면요, 우리가 2017년에 조사된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북한의 생활 수준을 주요 개발도상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통념, 흔히 알고 있던 상식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최빈국보다는 한결 생활 수준이 높은 걸로 나왔고, 중하위 개도국과 비슷한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또 평양 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평양과 지방 간의 격차가 큰 걸로 나타났지만, 이것도 북한의 북한만의 고유한 현상이 아니고 개도국의 일반적 현상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망인데요. 지금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가 시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아까 쭉 보시면서 아실 수 있었던 것처럼 북한의 그 가계 재산 수준이 올라간 거는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유엔 제재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수입을 할 수가 없게 됐고, 소득도 정체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생활 수준은 앞으로 더 향상되기가 어렵게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북한은 정체할 또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다른 개발도상국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제재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북한의 상대적인 위치가 지금 중하위 개도국 하위권 정도에서 앞으로는 더 아래로 내려가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최빈국 그룹 안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가 않나. 그래서 이런 어두운 전망이 이제 그 밝은 미래로 바뀌려면 빨리 협상이 잘 성공이 돼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창 실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인도협력연구실 홍석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이 주말권 오후에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이번 제 과제는 유창 실장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남북한 인도 협력 방안과 과제, 특히 소 제목이 인도 개발 평화의 트리플 넥서스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고 또 뭐 되게 거창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애매모호하실 것 같은데 이러한 그 인도적 협력, 이렇게 휴머니테리언 에이드와 또 개발 협력, 소위 ODA라고 하는 개발 협력 분야, 그다음에 평화라는 피스 빌딩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한번 합쳐보자는 개념에서 트리플 넥서스를 또 연구해 봤고요. 또 국제사회 동향이라든지 또 북한 문제와 연계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북 협력을 추진할 때, 특히 인도 분야는 저희가 과거 95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쌀 5만 톤 WFP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지금 못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인도 쪽 지원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 전에 김석진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북한 상황을 잘 알았으니, 과거를 잘 알았고 현재를 알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인도적 가치를 인간이라는 기본 차원에서 또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남북 간 협력을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리서치 퀘스천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팀에서는 또 김주리 박사님 저희 연구원에 새로 들어오셨는데요. 또 실질적인 과거 체제 전환국 케이스를 좀 스타디를 했고요. 트리플 넥서스 관점에서 또 박지현 전북대 교수님께서 그럼 실행 방안에 대해서 요즘 특히 또 SDGs가 지속 발전 가능 목표, 이것들이 지금 2015년 이후에 유엔의 개발 협력의 기본 골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목시킬 거냐에 대한 방안을 좀 같이 연구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조원빈 성균관대 교수님께서는 인도 협력 과거 인도적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하셨습니다. 결국 이 과제의 기본 원칙은 인간 안보라는 것입니다. 인간 안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인간의 발전이라는 것은 인권에 기반하고 또 개인의 삶과 행복에 주안점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또 우리 정부에서 지금 뭐 2018년부터 잘 되어다가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주춤하고는 있지만 결국 이런 인도적 협력 사업들은 계속 추진해야 되고 또 요즘 새로운 키워드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 내야 된다. 이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 인도적 협력은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국제사회가 채빈국, 금방 김석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채빈국에 대해서 취약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북한이 과연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논란이 꽤 큽니다. 또 남북 관계를 특수 관계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또 ODA를 해줄 수 있느냐, 개발 협력을 묶을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 이 논의들이 있지만 결국은 인간 안보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계속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또 인류가 갖고 있는 보편타당한 가치를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남북이 외회적일 수 없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또 신한반도 체제, 또 평화 경제 이런 키워드들이 우리 정부에서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추진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도 이 인도 협력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도 협력이라는 것은 인도적 지원을 기본으로 해서 파생되는 모든 개발 협력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개념상 혼동이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광의의 개념으로서 이 인도 협력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에 대한 듀얼 넥서스 논의들은 많이 있어서 왔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 또 SDG가 등장하면서 뭐 16번에 나와 있죠. 이 평화 구축이라는 것이 유엔에서도 제시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바로 신한반도 체제, 평화 경제도 이와 같은 결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이걸 묶어서 이 세 가지 아이템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SDG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발맞춰서 이 세 가지 아이템을 공동 추진해야 됐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 아니고 유엔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개발협력과 대북 개발 지원 사업들에 대해 잠깐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보고서 쪽에서 나오니까 다 말씀드리면 좀 보시기 재미없으시겠죠. 나오시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또 북한 역시 또 2000년대 이후에 인도적 지원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개발 협력을 해달라 국제사회 지원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유엔과도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대북제재라고 해서 안 되고 있는 걸로 보통 알고 있으시지만 국민들께서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요. 뭐 제한적인 분야이긴 하지만 산림 분야, 뭐 에너지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과도 지속적으로 북한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자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남북 간만이 직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트라이앵글 모델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남북 관계 플러스 국제사회가 삼각으로 협력을 한다면 보다 더 우회의 방법도 있고 또 지속 가능성도 담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인도 개발 평화 넥서스 개념은 뭐냐? 사실 이 개념이 뭐 유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엔에서도 그냥 공고 정도로만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새로 1년 동안 고민하면서 공동 연구자분들하고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 기본 개념을 이해하자.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게 바로 트리플 넥서스 개념이라고 저희는 좀 규정 짓고 싶고요. 또한 지금 2015년 종료한 MDG를 대시하고 있는 이 SDG와 같이 결을 해서 이 SDG가 이 세 가지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 평화 체제 구축 이것을 매개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SDG다. 이렇게 저희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이 꼭 평화를 뭐 가져다 주느냐 이런 논문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스피릿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선순환 되면 좋겠는데 꼭 인도적 협력하고 개발 협력이 잘 됐다고 해서 그 국가가 내지는 취약 국가가 발전을 하는 것은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됐을 때 그 시너지 효과는 분명 나타날 것이다. 저희 연구가 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과거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게 통합적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도적 지원에 멈추고 개발 협력에 멈추고 또한 평화 체제는 그냥 평화 구축은 뭐 슬로건에 그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삼각형이 나와 있지만 트리플 넥서스 논의는 이것이 교집합이 돼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렇게 저희는 개념도로 그려봤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이 꼭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교집합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이 중간에 또 평화 조약이라는 게 또 필요합니다. 피스토리티가. 왜냐하면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평화 협정도 필요한 것이라는 게 한반도의 특수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런 실행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트리플 넥서스 접근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정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이카나 외교부에서는 코이카나 또 개발 협력 분야에 있어서 여러 기관들이 주도적으로 SDG를 활용해서 이제 개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지만 통일부는 사실 좀 이게 남북 협력 기금 가지고 대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동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합쳐진다기보다는 서로 유기적으로 호응하고 설명하면서 서로를 또 이해시키고 또 시너지 효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가 필요하다. 이 트리플 넥서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공여국에게 공유 우리 한국도 되겠죠. 이것들을 조정하고 할 수 있고 또 NGO 등 특히 협력 NGO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민단체들은 국가와 달리 좀 자율성이 많죠. 또 대북 관계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NGO 단체들이 많습니다. 또 연결하고 또 유엔과 같은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지만 이 트리플 넥서스가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또 남북한 트리플 넥서스 접근 모델을 이제 이 모델에 맞춰서 이 평화 구축 단계, 평화 지속 단계, 또 북핵 협상 단계, 또 평화 협정 체결 이후 단계, 또 정상 국가와 완료 이후의 중장기적 측면에서 이것을 세 개를 같이 묶어서 나가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보고서에 좀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대북,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 트리플 넥서스는 어떻게 추진돼야 될 것이냐? 굉장히 좀 공상과학 같기도 하고 지금은 좀 잘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1단계 특히 농업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점을 두고 연구를 했었는데요. 김석진 교수께서 이미 선생님께서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굉장히 식량이 부족하고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요즘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농업협력팀을 만들고 긴급 구호팀을 만들고 또 이런 원조 관리 시스템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1단계에서는 굉장히 뭐 간단한 것들, 손쉬운 것들, 인도적 지원 성격이 큰 것들을 지원해 나가면서 2단계에서는 보다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국제사회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해서 북한 내 기반 조성을 하고 또 다양한 행위자들을 포함하는 그런 구체적인 조직들을 만들어놔야겠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겠죠. 또 마지막 이제 3단계에서는 북한 내 식량 수급 관리 시스템과 연계되도록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게 바로 이 3단계 논리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정책 방안으로서는 지속 가능한 남북한 인도 협력을 위해서는 이런 트리플렉스 논리가 개념화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했던 바로 개발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해야 되고 또 이미 말씀드린 국제사회와 남북한이 협력하는 트라이앵글 협력 모델을 우리 추진해야 되겠다. 또 남북 인도 협력과 평화 구축에 대한 이 국민 환기, 오늘도 대국민 보고라는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또 이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시각이 참 많습니다. 남남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퍼주기식이다 내지는 왜 도와주느냐. 근데 사실 위에 들으신 것 바와 같이 북한도 최빈국이고 또 우리가 인간 안보 차원에서 얼마든지 도와줘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은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국민 홍보를 해주고 또 이 트리플렉스 논의가 넥서스 논의가 왜 필요한가를 또 홍보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북한 식량 문제를 트리플 넥서스 논의의 단초로서 활용을 해보자는 것이 저희 팀의 생각이고요. 이 3단계로 나누어서 식량 안보를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추진 전략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리플 넥서스의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컨트롤 타워 역할인데요. 저희 가칭 HDP 협력위원회라고 제가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HDP 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트리플 넥서스 논의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이 정부, 그다음 민간 단체, 그다음 국제기구를 포함하는 HDP 협력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초반기에는 아무래도 정부 기관이 추진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죠. 통일부가 됐든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트리플 넥서스는 바로 남북한 인도 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평화 경제를 통한 상호 이익과 한반도 평화 구축에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년은 아니지만 사실 1년 가까이 이 논의들을 만들면서 굉장히 새로운 걸 만들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았고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번 해에 처음 시도한 만큼 이제 후속 작업을 통해서 보다 더 트리플 넥서스 논의를 구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은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토론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토론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발표해 주신 김석진 박사님, 홍성근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2개밖에 없어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많이 여유가 없네요. 지금 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 이제 발표자를 모셨는데요. 이제 권영경 교수님 제 왼쪽에 계시고요. 통일교육에서 오랫동안 북한 경제 가르치셨습니다. 그 옆에 홍지영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교수님 오셨습니다. 또 이제 플로어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대략 토론자 분들께서는 한 6분이나 7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플로어에서도 막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분 이렇게 받고 종합적으로 발표하신 분들만 코멘트 말씀드리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권영경 교수님은 토론 청해 듣겠습니다. 예, 오늘 통일연구원의 뜻깊은 행사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김석진 박사님의 연구 과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사실 2번 토론을 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사실 오늘 이렇게 드릴 말씀 별로 이제 없는데 그래서 그때 이 드린 말씀에
또 상당히 이제 중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이 자리에는 이 또 관심 있는 여러 전문가와 또 이렇게 연구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 있는 부분 위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김석진 박사님이 발표하시면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는 이게 상당히 이 위스풀 싱킹이라고 그러죠. 이 북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늘 이렇게 이게 선입견으로 사로잡힌 이미지를 갖고 접근하는 게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북한이 90년대에 식량난을 겪으면서 그때 잡힌 이미지는 뭐냐면 아프리카 수준의 이제 최빈국이라는 이제 이미지로 잡혀 있다 보니까, 이 김정은 시대 이후에 북한에서 시장이 발달하고 또 이 북한 주민들의 가처분 소득의 일부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달라진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 아직도 이 대다수는 이게 실질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보여주는데 김석진 박사님의 이 연구는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이 연구는 사실 국제사회에서 채택한 여러 가지 평가 지표, 그거에 의거해서 북한의 위상을 우리가 사실 그 어떠한 스펙트럼 속에 있는지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고, 앞으로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ODA 자금을 이제 사실 그 성공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으로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만약이긴 하지만요, 북한이 어쨌든 어느 정도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 개발 협력이 논의가 본격화되는 단계로 가면, 이게 또 북한에도 저는 이 베트남만큼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또 제2의 이 사실 그 ODA 자금이 북한에 유입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된다고 여겨지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지표들이 그때 상당히 그 ODA 제공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이 믹스 자료를 이제 사실 국제기구가, 그러니까 유네스코가 이거를 조사할 때 북한 당국이 이제 대행해서 조사를 한 건데,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이 응답을 할 때의 신뢰성 문제가 조금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또 잠시 언급하시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 신뢰성 문제를 보강하기 위해서 또 이게 이제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유입된 이 가전 제품들의 이제 수입량을 대비시켜보는 이제 방법론을 이제 취급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 항목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신뢰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여겨지는 게, 왜냐하면 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 주민들은 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제품들을 솔직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그 조건에 있습니다. 당국이 늘 정기적으로 전기 사용 검열을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 저평가된 자료 중에 하나가 냉장고일 수 있다라고 조금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적절하게 이제 보신다고 하는데, 저는 좀 그것도 과소평가된 게 아닐까라고도 조금 이제 싶은데요. 그 다음에 왜 또 이런 생각이 드느냐면, 이 경험론적인 이 탈북자들의 그 조사에 따르면 굉장히 그 많은 태양광 소비가 즉 북한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태양광을 활용한 가전제품들의 상당량 사용량이 꽤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그 비중이 10%대다라고까지 얘기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 북한의 그 이제 상당히 그 전력 공급량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에 있으신지 제가 한번 우리 김석진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왜 또 이런 생각을 가졌냐면, 최근에 그 평양을 방문하고 오신 분한테 제 얘기가 들었는데, 평양을 지나다가 곳곳에서 전당포 상점을 많이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 전당포가 유행하는 시점은 뭐냐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가계 그 재산들이 많아졌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살아가다가 생활비가 부족하면
전당포에 맡겼다가 다시 생활비 이제 조달이 되면 찾아오고 우리도 이제 경험을 어느 정도에서 했는데 그러면은 좀 생각보다 조금 높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여겨지는 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저 믹스 자료를 가지고 이게 이제 다른 그 채빈국이라든가 개발도상국들하고의 비교를 하고자 할 때 그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좀 고려해 볼 면도 없지 않을까라고 조금 여겨지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북한이 그래도 7, 80년대는 나름 중진 사회주의 국가 수준으로까지 이제 어느 정도 발전도를 이루면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때 꽤 공공재 보급이 이루어지고 또 특히 주택 뭐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사실 다른 개도국들하고 비교할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저는 조금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이제 요 김석진 박사님 연구는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지고 이게 이제 이 앞에 우리 연구하신 그 탈북자 조사하신 거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 과제는 아니지만 짧게 예 우리 박사님이 누가 하셨더라? 제가 잠깐 봤는데요. 왜 그걸 좀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느냐면 제가 지난주에 마침 모 종교 단체가 탈북인가 뭐 그룹홈이라든가 이 탈북자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제 정착을 도와주시는 그 네트워크 굉장히 100여 명이 모이는 장소에서 3시간 동안 제가 이제 토크쇼 사회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 알게 된 거 측면이 있는데 좀 이런 부분 연구를 할 때 그 문제점을 드러낼 때 우리가 미처 못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탈북자 문제를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조금 하나 좀 던지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편견이 뭐 굉장히 상당한 건 뭐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탈북민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주는 뭐 저도 그때 들은 이야기,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들을 꽤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거와 더불어 이것 좀 한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단은 너무 팍팍해요, 사는 게. 그래서 팍팍해서 배려심이 이제 없는 이런 사회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남북관계 속에서 오는 트라우마. 그 남북관계에서 온 트라우마가 학교에서 예를 들면 네가 내 세금 갖고 살지, 그러니까 내 세금 축내려고 왜 왔냐, 이제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 이 남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이런 고민들을 연구자들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럼 또 탈북민은 탈북민대로 또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트라우마가 있느냐면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전체주의 사회에서 소셜라이제이션 과정 속에서 갖게 된 이 퍼스널리티와 캐릭터들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또 남한 사회에 와서 같은 민족이니까 당연시 여기면서 또 접근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굉장히 너무 넓은 갭들을 해소하는 이런 고민들이 이런 연구들에 조금 들어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게 좀 어줍지 않게 너무 저한테 주어진 과제가 아닌데 좀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예. 네, 권영경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그 홍석훈 박사님 과제에 대해서 홍재영 교수님 또 토론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 6분 정도 해서. 예.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홍지영입니다. 먼저 홍석훈 연구위원께서 담당하신 본 연구는 유엔이 현장 중심의 사업 진행과 인도적 지원과 개발 분야에서의 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트리플 넥서스 방법론을 적용해서 지속 가능한 남북한 인도 협력 방안을 단계별로 구상한 연구입니다. 바로 내일 13일에 이대에서 국제개발협력 동계 학술 대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총 19개 세션 중에 2개의 세션에서 5개 논문이 이 트리플 넥서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것만 봐도 단적으로 지금 글로벌 담론에서 트리플 넥서스가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연구의 토론으로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국내적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적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간에 논의됐던 구호와 개발의 단순한 연계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트리플 넥서스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그 결과가 총체적으로 나타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북 지원과 평화 안정이라는 두 가지 축의 목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입장에서는 트리플 넥서스가 대북 지원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트리플 넥서스 방법론에 기반을 하여서 국제사회와 남북한 트라이앵글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중장기적으로는 개발협력 거버넌스로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지점 고리가 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적 수준에서도 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 홍석훈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하시면서도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이 트리플 넥서스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찬반 논쟁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 사실 유엔에서 가장 뼈아프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이것을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 논의 자체는 2016년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에서 처음 제안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유엔 기관과 월드뱅크에서 2017년부터 이니시에이티브 프로그램들을 아프리카 국가에서 한 17개 정도 시작을 하였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이것이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트리플 넥서스의 방법론적 접근이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 전략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을 하게 된다면 이 대북 지원과 개발을 통한 그 남북 간 관계와 북한과 국제사회의 신뢰 구축과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정말 더없이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연구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인도 지원과 개발 그리고 평화로 연계되는 이 트리플 넥서스가 시간적 순서의 연계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구상하신 바에 의하면 북핵 협상 단계에서의 인도적 지원, 평화협정 체결 이후의 개발협력, 그리고 정상국가 완료 이후에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평화 구축이라는 로드맵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걸 이상적인 모델로 두더라도 북핵 협상 단계에서도 인도적 지원과 평화의 듀얼 넥서스, 인도적 지원과 개발 또는 개발과 평화의 듀얼 넥서스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베리에이션이 적용된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필요와 섹터별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을 하여서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트리플 넥서스 관련해서는 향후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점은 아까 발표에서는 컨트롤 타워라는 표현으로 이제 연구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트리플 넥서스의 또 다른 특징이 이제 다수의 정부, 특히 대북 지원에 있어서는 사실상 입장이 굉장히 다른 여러 국가들, 국제기구, 그리고 NGO와 같은 민간 행위자들과 기업까지 사실은 포괄하는 굉장히 다양한 층의 행위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텐데요. 이런 다층이적 행위자들의 공동 목표와 공동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정 기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컨트롤 타워의 어떤 위계를 가진 형태가 되든지 아니면 플랫폼 형태의 수평적인 형태가 되든지, 이 행위자들 간의 조정 기제가 성공과 실패를 가리키는 키 메커니즘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트리플 넥서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조정 기제에 대한 깊은 심도 있는 연구가 앞으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토론 감사드립니다. 두 과제를 이제 발표하고 토론했는데요. 이제 김석진 박사님 과제는 약간 추상성 수준이 낮고 미시적인 발표를 하셨고, 홍석훈 박사님은 조금 추상성 수준이 높은 이런 발표를 해주셨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김석진 박사님 과제에 대해서 많은 궁금한 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두 분 정도 좀 질문 있으면 질문 듣고요, 답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 김석진 박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간단한 건데 사실 이렇게 재산 지수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서 북한의 위치를 파악한 게 아주 흥미로웠는데요. 필리핀하고도 가까운 단계에 있다는 게 사실 되게 놀라웠거든요. 근데 북한을 개발도상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을 하면서 그런 경제 발전이나 산업화는 많이 이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개발도상국으로 보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분? 네, 빨리 끝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과 같이 토론 같이 종합해서 두 분께서 간단하게 홍석훈 박사 먼저 하시죠. 네, 홍지영 교수님 조근조근 감사합니다. 제가 잘 들어서 앞으로 향후 연구 과제 진행하면서 향후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죠. 특히나 조정 기제에 대한 고민을 말씀해 주신다. 저도 이게 답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 이 뭐 이런 ACDP 협력위원회에 대한 가칭 말은 했지만 이게 아직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블루프린트도 없는 상황에서 조정 기제를 얘기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논의들이었었는데 아마 이게 같이 설립이 된다면 이 조정 기제도 같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더 보충을 해서 또 연구에 내실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트리플 넥서스 논의가 이 국제적 수준에서 일어나고는 있지만 실제로 대북 문제 특히 남북한 인도 협력 분야에서는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통일부도 외교부에서 지금 계속 ODA나 개발 협력 이런 트리플 넥서스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통일부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그 국제사회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나라들을 4개 그룹으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고소득 국가, 중상위 소득 국가, 중하위 소득 국가, 그리고 저소득 국가 이렇게 4개 그룹으로 나누고 세계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을 저소득 국가 그룹으로 분류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는 고소득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그룹이 다 개발도상국이고 북한은 고소득 국가 또는 선진국이 당연히 확실히 아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속하죠. 근데 그 개발도상국 중에서 그 3개 그룹 중에서 어디에 속하느냐가 문제인데 이제까지의 통념은 저소득 국가, 최빈국 그룹에 속한다는 게 통념이었는데 제가 내린 이 연구 결론은 저소득 국가 그룹보다는 생활 수준이 더 높다. 중하위 소득 국가의 하위권과 비슷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영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 북한이 최빈국 그룹은 아니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게 제 연구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그 데이터들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거를 계속 검증해서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믿을만하고 그래서 이제 최빈국 그룹은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권영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거꾸로 이 북한에 대한 데이터가 저평가, 과소평가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에 따라서요. 어떤 항목은 과소평가되고 어떤 항목은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어서 서로 좀 상쇄가 되기 때문에 제 연구 결과 전체의 결론이 더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두 가지 과제에 대한 토론 발표 토론 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35분이니까요. 10분간 브레이크 타임 갖고 45분에 하겠습니다. 혹시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전략과 실천 과제, 나용호 연구부장님께서 연구 체계를 맡으신 과제고요. 또 하나는 남북 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의 신변 안전 보호에 관한 연구, 제가 연구 책임을 맡아 수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진행 방식처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면 나용호 부장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방금 시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나용우라고 합니다. 제가 금년 연구했던 과제는 분권형 대북 정책 추진 전략과 실천 과제라고 하는 연구 과제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분권형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뭐 신문 지상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신 바 있으실 겁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이 이번 저의 연구 과제의 목표였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저희 연구원의 이우태 박사님 그리고 외부의 김상규, 박원주 교수님 이렇게 넷이서 같이 연구한 과제입니다. 뭐 페이퍼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목차인데요.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의 대북 정책은 뭐 남북 관계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 그리고 헌법적 책무, 대통령 그 취임 선언을 할 때 보면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중앙 정부가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유지해왔던 아주 특수한 영역과 관련된 이건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좀 어려운 그러한 독특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남북관계 특히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있었던 그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 사회문화나 경제 그리고 인적 교류 분야에서 뭐 중앙 정부뿐이 아니라 지자체 그리고 다양한 민간 단체들이 실질적인 교류 협력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실은 이제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또는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교류 협력에 좀 참여했던, 그러니까 아주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참여를 하고 싶었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법제도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아주 주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가져온 결과라는 것은 결국 남북관계라는 것이 특히 교류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단절되는 상황들이 연출되어 왔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는 것이 이 과제의 리서치 퀘스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를 제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을 위해서 어떠한 방식의 대북 정책을 구상해 볼 수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중앙 집권적인 과거의 방식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분권형 대북 정책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뭐 분권의 개념이나 분권의 필요성은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요. 다만 이 분권형 대북 정책이 하나 더 갖는 의미는 뭐 남북 교류의 활성화라고 하는 국정 과제의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지방 분권 시대라고 하는 또 국정 목표에도 또 부합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분권형 대북 정책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방금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나 중앙 정부가 중심으로 했던 중앙 집권적 대북 정책이 이러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정치 군사적인 변수에 의해서 교류 협력이라든가 남북 관계라는 측면이 너무 좌우되는 방식. 그다음 또 다른 것은 정책 수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배타적이었다. 그러니까 뭐 보수적 성향의 정부가 등장했을 때 그리고 진보적 성향의 정부가 등장했을 때 했던 정책적 수단이라는 것이 좀 융통성 있게 또는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결국은 이 중앙 집권형 그런 대북 정책의 문제가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남북 관계가 지속적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포용적인 수단이나 원칙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좀 영역별로 좀 분리해서 접근해 보자라는 차원이었습니다. 그것의 한 방식이 바로 분권형 대북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분리해서 접근하자라는 차원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정치나 군사 안보라는 측면은 당연히 이거는 중앙정부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앙정부가 독점적인 권한을 유지하는 반면에 경제나 사회문화, 인적 교류라는 차원의 이 소위 이제 교류 협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중앙 정부와 함께 지자체와 민간 단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기본적인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북 교류 협력 정책이 이루어진 결정 과정과 그럼 이들 행위자가 어떠한 권한을 좀 가져보는가라는 차원에서는 뭐 의제 형성 그리고 정책 형성 그리고 채택 집행 평가라는 이 과정 속에서 지자체나 민간 단체가 주도할 수 있는 또는 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와 중앙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분야를 좀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제 형성이나 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앙 정부가 큰 틀의 대북 정책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세부적인 아이템들을 결정하는 것은 좀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중앙 정부가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핵심은 바로 여기 중앙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양도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보완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정책 평가를 통해서 이 지자체나 민간 단체의 방향성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권한을 좀 배분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중앙 정부나 지자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분권을 살릴 수 있는 방식의 대북 교류 협력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 자전거 바퀴와 같은 이 두 바퀴 모델입니다. 바로 중앙과 지방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굴러가야지만 상호 조화를 이루었을 때만이 이 교류 협력의 진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 두 가지의 두 바퀴만 존재해서는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공공부문 혼자서 또는 단일 조직, 즉 중앙정부에 의해서만 하기보다는 결국 지방이나 민간단체와 같은 다양한 관계자들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대북 교류협력 정책을 진행할 수 있다. 바로 이 협의체, 즉 협력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분권형 대북 교류협력 정책의 비전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목표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평화변형의 한반도라고 하는 국정 목표를 그대로 우리 대북 정책의 비전으로 삼아야 하는 거, 뭐 그거와 별도로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평화변형의 한반도라고 하는 비전 속에서 이 분권형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분권과 협치를 통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대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목표여야 된다라고 보았고요. 그것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리고 법 제도를 정비하고 또는 개선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행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방 정부의 역할을 제가 뭐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지방 정부가 과연 지금 이 수준에서 그러면 권한을 준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죠. 그래서 행위자 역량 강화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세 가지의 전략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요. 이 남북 공동 관리, 교류 협력과 관련된 공동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또 다른 전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권과 협치를 통한 지속 가능한 대북 교류 협력 정책의 추진이라고 하는 것에서 네 가지의 추진 전략 그리고 각 전략에 따른 실천 과제들을 좀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연구 과제가 출판이 되면 그때 좀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협력적인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단순히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준다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권한이 줄어든다라고 이해하시기보다는 대북 정책의 목표나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것을 다른 교류협력의 주체들과 공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자체는 이러한 대북 정책의 중앙정부가 제시한 목표와 방향성에 맞게 교류협력을 추진하되 지자체들은 또 나름대로 그 다른 지자체들 간의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자체 간의 협력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광역 지자체들 그리고 또 그 밑에는 수많은 기초 지자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간의 협력 체계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초 지자체가 제시하고 있는 교류 협력의 아이템들이 사실은 중앙 정부가 해야 될 것들까지도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민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것의 실질적인 행위자로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 진행자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상호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 이러한 방식의 협력 거버넌스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것을 좀 그림화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바퀴 자전거 모형을 좀 조금 더 발전시켜 봤는데요. 결국 같은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그리고 지방 정부 그리고 민간 단체가 같이 같은 방향으로 또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을 엮어내기 위해서 바로 협력 거버넌스라고 하는 방식의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제가 남북 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이 과제는 제가 연구 책임을 맡았고요. 저희 연구원의 임혜준 박사님, 또 서울국제법연구원의 백상민 박사님 이렇게 세 명이서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뭐든지 작년에 2018년 판문점 선언 또 평양 공동 선언이 있으면서 사회문화 분야의 이제 교류협력, 인적 교류협력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이제 기대를 많이 했죠. 물론 이제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불투명하지만 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이제 준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남북 간의 교류협력 또 인적 접촉이 많아지면서 그냥 긍정적인 현상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문제 또 교류협력 과정 일탈 문제 이런 이제 부정적인 측면의 문제들도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제를 하게 된 이유는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문제를 좀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부제를 영사 접견 기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좀 이따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63년 비엔나에서 채택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36조 1항에 여기 이제 영사관원은 파견국의 국민과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으며 접촉할 수 있다. 파견국 국민은 파견국 영사관원과 통신 및 접촉에 관하여 동일한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밑에 아래의 규정은 이제 억류되거나 구금될 경우에 억류자나 구금자는 그의 권리,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사 접견권을 보면 이제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죠. 그리고 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국의 영사와 접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명한 이제 2001년에 라그랑드 사건이 있습니다. 독일과 미국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여기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제가 말씀드린 영사 접견권이 국가의 권리인 동시에 개인의 권리다 이렇게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우에 이제 2005년부터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을 해오고 있죠. 올해 14년째입니다. 근데 2017년 유엔 총회 결의에서 처음으로 북한이 이제 비엔나 영사협약 당사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이제 중시하면서 이 비엔나 영사협약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영사 접견권을 억류자들에게 보장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그 이후에 계속 2018년, 2019년 이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이 남한 주민들에게는 북한 영사 접견권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남한 주민 외국인들의 억류 현황을 제가 정리한 건데요. 정확한 북한이 지금까지 외국인이 얼마나 억류되었는지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최대한 정리한 거고 이게 모든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건들만 정리해 놓은 건데요. 여기 이제 유나리 로라링이 있죠. 북한에 억류돼서 재판받은 처음 외국인입니다. 최초의 외국인이고요. 그 이후에 로버트 박, 곰즈, 전용수, 케네스 배, 매튜 투드 밀러, 원비어까지 이런 사람 외국인들, 미국 시민권자, 캐나다 시민권자들이 있죠. 이제 북한에 억류되면서 재판받고 조사되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 이제 영사접견권을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로 이제 범죄들은 북한 형법에 있는 반국가 반민족 범죄 뭐 이런 것들로 징역 우리말로 징역이죠. 노동교화형 처벌을 받았고요. 주로 이제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건 영사접견인데 이 미국 시민권자나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다 영사접견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있었던 김동철 씨 같은 이런 사건들의 경우에는 조금 불확실한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 우리 국민들 유성진 씨 또 여기 김정욱 씨 벌써 2013년 그래서 6년이 지났죠. 그다음에 여기 김국기, 최춘길, 그다음에 여기 3명 탈북민 3명에서 지금 6명이 억류되어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게 영사접견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럼 우리 국민들한테 영사접견권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약간 좀
추상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이런 걸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영사 접견권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거는 남북 간의 영사 협정, 영사 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이 되겠는데, 근데 문제는 이 남북 간의 영사 관계를 맺는 거는 이거는 묵시적 국가 승인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남북 간을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헌법 3조에서도 북한을 대북 영토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남북 영사 협정 체결하게 되면은 헌법 3조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현 단계에서는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사접견권, 아까 말씀드린 영사접견권의 기능 내지 취지는 남북 간의 합의서 이제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제에서도 영사접견권의 제도화 이렇게 하지 않고 영사접견권 기능의 제도화를 이렇게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북측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이렇게만 돼 있고 구체적으로 영사접견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해석에 따르면은 기본적인 권리, 영사접견권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되는 건 당연한데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영사접견권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영사접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인원이 면제 특권을 이제 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같은 점에서 보면 현재 남북 개성공동연락사무소가 가동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합의서에도 보면은 우리 기관의 면제 특권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저희 공동 연구자가 분석한 내용인데요. 우리 남북한이 각각 그러니까 외국과 체결한 영사 협정이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구소련, 헝가리, 루마니아, 중국, 체코슬로바키아 5개국과 양자 간의 영사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남한은 미국, 네팔, 러시아, 중국 등 4나라하고 양자 간의 영사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영사 협정 이제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자동 통보 규정입니다. 이 러시아, 중국과 영사협정, 그다음에 북한이 체결한 루마니아, 중국, 체코슬로바키아의 양자 간의 영사협정을 보면 이제 자동 통보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남북 관계가 재개되거나 확대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여기 이제 비엔나 영사협정에 보면은 그 억류국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걸 요청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비엔나 영사협약처럼 그 억류자가 요청을 했을 때 통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여러 양자 간의 영사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 통보를 규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가장 쟁점 중에 하나로 제기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자 간의 남북 간의 협의로 의해서 합의서 체결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3자의 개입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영사접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일환으로 이제 이익보호국 제도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요 케네스 배준호 씨가 있고요. 지금 미국과 스웨덴 간에는 외교관계, 영사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 배준호 씨를 접견한 것은 미국 영사관, 미국 대사관 직원이 아니라 스웨덴 대사관 직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제3국 여기서 말하는 스웨덴 제3국이죠. 그 나라를 이익보호국 또는 이익대표국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스웨덴하고 이제 미국은 95년에 이익보호국 조약을 체결했고요. 현재 국제사회에서 이익보호국 사례가 한 30건 정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보호국의 책임 역할 등에 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익보호국하고 이익보호국을 요청하는 국가 간의 합의서 조약 같은 걸 체결을 해서 그것을 규정을 이제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데 연구를 통해서 몇 가지 이제 결론을 제가 도출을 했는데, 하나는 그 영사접견권의 취지 또는 영사접견권의 기능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현재 이제 남북 간 합의서에 저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남북 아까 금강산 관광지구 및 개성 관광지구의 출입 체류 관한 합의서, 줄여서 출입 체류 합의서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저게 지금 법적으로는 지금 금강산 관광지구가 박광재 사건 이후에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폐지를 했습니다. 대신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이라는 거를 만들었죠. 그래서 나중에 남북 교류가 재개되면 1차적으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지구를 재개를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 현재 출입체류 합의선언은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걸 좀 만들어야 되고요. 하여튼 이 경우에 그러니까 이 출입체류소를 이제 보완할 경우에 영사접견권의 취지가 이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비엔나 영사협정 규정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제가 여기에다 거의 준용을 해가지고 남측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자유로운 통신 접견을 보장하는 것하고 남한 주민이 요청할 경우에 이제 요청하면 북한의 권한인 당국이 지체 없이 남한 당국에 통보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비엔나 영사협정을 제가 준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교류협력 재개 과정은 일단 이제 개성공업지구, 금강산 관광지구를 이제 복원해야 되고 그 외에는 북한의 다른 지역까지 교류협력, 인적 접촉이 확대돼야 되고요. 더 이제 바람직하다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현재 남북 교류협력은 남한 주민이 올라가는 북한으로 가는 일방향이죠. 이게 거의 95% 사람도 그렇고 물자도 그렇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우리가 좀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쌍방향의 교류협력, 인적 접촉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맞는 이제 합의서들을 체결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때마다 이런 기본적인 영사접견 취지, 기능 이런 것들은 그 합의서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아까 이제 기관 인원의 이제 면제 특권이 보장돼 영사접견권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제 정부의 생각도 그렇고 저희 생각도 그런데요. 개성 연락사무소는 결국 이제 상주 대표부로 이제 발전돼야 되는 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남북 상주 대표부 설치 운영하는 합의서를 체결을 해야 되고요. 이 합의서를 체결할 경우에 기관 인원의 면제와 특권에 관한 이제 규정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 동서독의 경우에 기본조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기본조약에 따라서 74년에 동서독 상주 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을 했고요. 이 동서독의 경우에는 그 직원들의 면제 특권에 대해서 91년 그 비엔나에서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협약이 있습니다. 여기에 면제 특권을 관한 규정들을 다 준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는 이렇게 동서독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면제 특권이 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방식도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자동 통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요청할 경우에 통보를 할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냥 현재와 같이 남한 주민이 올라갈 경우에는 이 자동 통보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보호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쌍방향의 교류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것도 무조건 자동 통보를 할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객관적인 제3자가 여기 들어가서 그 억류자의 의사를 좀 확인하고 억류자가 요청할 경우에 통보하는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귀순 의사를 밝힌 정치적 망명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치범 불인도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사접견의 이제 대상에서는 제외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또 북한 이탈 주민 여기 들어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도 여기 영사접견의 대상이 되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은 여기 완전 우리 국민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이런 분들은 영사접견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익보국제도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미국, 스웨덴, 북한 간의 이익보국 또 여러 30여 건 정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남북한 간에도 제3국을 활용한 이익보국제도가 가능하냐? 이게 남북한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소극적인 해석보다는 이게 이익보국제도라는 건 남북한하고 3자가 개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자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3국과 이익보국조약을 우리가 체결하면은 저는 법적으로는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제3국이 우리가 이제 요청을 할 때 제3국이 이걸 받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이익보국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지금 돌아가면은 북한에 지금 우리 국민 6명이 억류가 돼 있는데 어쨌든 이들의 안전과 이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외교적인 노력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토론이 있겠습니다. 이제 토론자분들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영호 부장님께서 발표하신 그 분권형 대북 정책 추진 전략과 실천 과제에 대해서는 구병삼 통일부 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구 과장님은 통일부 정책실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아마 통일 정책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가장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어렵게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발표한 남북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 신변안전 부여에 관한 연구는 오승진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오 교수님은 단국대학에서 오랫동안 이제 국제법 하셨고요. 그래서 이익보복 제도라든지 또는 명사접견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많이 쓰셔도 됩니다. 10분 넘지 않도록 이렇게 10분. 예. 먼저 우리 구병삼 과장님한테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영호 박사님 그 분권형 대북 정책 추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올해 7월 24일 날 통일부에서 그 지자체 협의회 전체 협의회와 함께 그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협약문을 체결했었습니다. 당시 보도 자료도 크게 나갔었는데 이제 이 지자체를 교류 협력의 주체로 승인을 하고 또 지자체의 교류 협력을 이 다양한 수요에 대해서 상담하기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이 가장 큰 골자입니다. 그 뭐 상황 남북 관계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북 제재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매우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많이 제한이 됩니다. 물론 대북 제재 속에서도 인도적 지원이 가능은 한데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에 대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또 국제사회의 견제라든지 또 문제 제기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민간 단체의 지원이라든지 또 지자체의 지원은 또 상당히 자유로운 부분이 허용되는 부분들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 남북 관계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좀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번 정부의 그 큰 정책의 대북 정책의 이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지속 가능한 차원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지자체의 다양한 이런 교류 협력에 대해서 좀 가능하면 좀 지원하겠다 이러한 확고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50개 주가 다양한 정책 실험을 하고 그 주별로 실험했던 그 제도 중에서 좀 성과가 바람직하지 않았던 거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또 정책 결과가 굉장히 좋게 평가되는 것들은 조금씩 확산이 돼서 미국 전체 주의 표준이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도 좀 다양한 이 대북 교류 협력을 하면서 좀 선의의 경쟁도 하면서 또 그렇게 해서 좀 좋은 모델이 좀 더 확산되고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제 조건 이 제가 대북 정책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공감하고 계실 건데 이 좀 우리 국민들의 인식 속에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 있는 화석 같은 인식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 통일 문제, 북한 문제는 중앙 정부의 일이지 지자체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 중에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깨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 현재 북한 노동신문이라든지 북한 방송 이런 게 다 특수 자료로서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조금 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이 내용은 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들인데 이러한 선전하는 내용들을 사실 우리 학계라든지 뭐 언론계에서는 다 다양한 방식으로 접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인정하는 문제는 또 다른 우리 국민들의 인식 속에 다른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도그마를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좀 화석화되어 있는 도그마를 좀 깨는 좀 유연하게 바꾸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 지자체의 대북교류협력 지원 이 참여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좋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영호 박사님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게 이제 지금 현재의 대북 정책이나 교류협력 정책에 굉장히 부합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린다면
이러한 것들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좀 제도, 관행 이런 것들이 관행이 축적되고 제도화되어야 될 필요들이 있는데 그러한 데 대해서 좀 반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그런 것까지 조금 더 검토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 지자체의 수요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라고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는 그 회의체에 그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있고요. 또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남북관계 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도 지자체 대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건의 의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관계없이 협의를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자체 이 대북 정책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중앙 정부의 거의 전유물처럼 인식돼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통일부의 입장만 가지고 뭔가를 정부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론화하는 뭐 그러한 노력들 분위기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좀 제도화까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 대북 이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참여가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고서 저 PPT 말고 보고서 전체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련 쟁점에 대해서 다 이제 상세히 분석을 하고 있어서 제가 뭐 특별히 보탤 말씀은 없는데요. 제가 느낀 점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면 이제 장기간의 교류가 굉장히 당연히 필요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남북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쟁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남북한을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그런 관계로 이제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와 같은 그러한 같은 취지의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된다 이런 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법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이 해외에서 이렇게 체포 구금되는 경우에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이 있고 또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또 변호인의 선임이라든가 법정에서 어떤 효과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영사접견은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이런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을 줄 수가 있고요. 또 현지의 그 사법기관이 이 사람이 영사의 보호를 받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그 현지 국가의 그 사법 절차도 어느 정도 공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담보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 남북 사이에는 이제 교류의 초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남한의 인원만이 이제 북한에 체류를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교류가 증대가 된다면 이제 남북이 서로 상대 지역에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양쪽에 초기에는 이제 북한에 체류하는 남한의 인원을 위한 영사보호제도 또 그 이후에는 서로 상호적인 영사보호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점에 이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북한 주민이 예를 들어서 남한에 체류하다가 정치적 의견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이제 박해 가능성이 있다. 또는 이제 통상의 탈북자 등이 이제 남한에 이제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남북한 사이에 동시에 이제 똑같은 영사보호제도를 규정을 하게 된다면 이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이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됐을 경우에도 과연 이제 북한 주민이 이제 남한에서 이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물론 이제 북한이 그렇게 이제 파견하는 경우도 상당히 자신감이 있어야만 이제 가능한 일이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북한 사람이 이제
활동한다. 이런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도 상당히 그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도 조금 변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북한의 법률이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그 형벌 자체가 무겁고 또 사법 절차가 이제 법의 지배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영사보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가벼운 처벌로 이제 끝날 사안들이 북한에서는 굉장히 그 처벌 자체가 가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영사보가 이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수사 및 재판 절차가 또 제대로 이제 마련이 되어 있어야만 이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해서 활동한다든가 공정한 어떤 재판 법정이라든가 재판관의 존재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좋은 발표 잘 된 마지막으로 질문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 영사제도도 사실은 상호적인 것이라서 우리가 조금 더 상대방이 이제 어떤 그 국제 규범이라든가 인권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또 약간의 모범을 좀 보일 필요는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 최근에 그 발생한 그 유경식당 그 탈북자 유경식당 그 종업원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 사람들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시킬 수 있는 또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확인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뭐 어찌 보면 이제 영사 접견과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절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아니면 이제 객관적으로 국제 기구라든가 국제 단체로 하여금 이 사람들의 어떤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거쳤으면 어떻을까? 물론 거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뭐 저는 뭐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런 좀 그 문제가 영사제도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그 유경식당 종업원들이 제대로 좀 이렇게 처리가 됐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뭐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